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운림못의 피리 명수 등 옛날 이야기 5편을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압록강변에 있는 중강진 부근에 도마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우뚝 서 있어요. 그 정상 위에는 운림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있지요. 수천 년 전에 운림이라는 한 운둔자는 그 연못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피리를 탁월하게 잘 불었기 때문에 산기슭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피리 명수라 불렀지요. 밤이면 운님은 연못가 바위에 앉아 봄의 향기나 가을 달빛 아래서 피리를 불곤 했어요. 어느 가을 8월 보름날, 달은 유난히 둥글고 밝았지요. 그 고독한 운둔자는 평소와 같이 바위에 앉아 그의 사랑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달콤한 가락이 가을밤 속으로 흘러들었고 그것은 억제된 열정이 이제는 붕괴하여 아니 호소하는 열정의 한숨이 되었습니다. 풀잎과 나뭇가지도 그리고 온 땅이 꿈결 같은 그러나 정열적인 음악에 깊이 감동되어 조용히 듣고 있는 듯 했지요. 그 자신의 연주에 매료되어 그는 혼신을 다하여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등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실례합니다만 그것은 종소리와 같이 맑고 달콤했습니다. 깜짝 놀라 그는 피리를 입술에서 떼고 그녀를 쳐다보기 위해 뒤돌았지요. 거기에는 약간 상기된 듯한 얼굴을 한 처녀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땅에 사는 사람들 같지 않은 예사롭지 않은 미인이었지요. 그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망설이자 그 아름다운 처녀는 다시 말을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그 달콤한 피리가락에 너무도 매혹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방향으로 옮겨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피리 명수는 물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하지만 처녀는 대답하기를 주저했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소? 그때 처녀는 말했지요. 제게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홀로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쪽을 지나다가 당신의 피리 연주를 듣고 그 아름다운 음악에 끌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대답한 후 운님은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처녀는 이 더러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까? 그는 의아했지요. 그때 아름다운 처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또 하나의 곡을 연주해 주시겠어요?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했지요. 그러나 그가 한 곡을 마치면 그녀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곡을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너무도 의아하여 그 은둔자는 물었지요. 너무 늦었소.
이제 그만 떠나가지 않겠소? 그러자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지요. 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당신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 일생 동안 당신을 시중해 드리겠어요. 운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기쁨에 가슴이 설레었지요. 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자진해서 이 고독한 은둔자와 함께 머물기를 청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늘의 명령임에 틀림없어. 그렇게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부부보다도 더 열렬한 사랑에 취해 있었지요. 그들은 잠시 동안도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함께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없었지요. 겨울이 가고 새해가 시작되어 곧 여름이 문턱에 다가왔어요. 초여름부터 가뭄이 왔고 한 달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밭에 심어 놓은 채소며 산과 들의 풀이며 나무들이 모두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농부와 나무꾼들은 간절히 비를 기다리며 매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온님도 가뭄에 대해 걱정을 했으나 그의 아내의 염려는 보통 이상으로 컸지요.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녀는 더욱더 야위어 갔어요. 여보, 당신 너무 야위어 가는구려. 이 가뭄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니 당신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어느 날 온님은 말했지요. 남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않고 매일 점점 야위어만 갔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므로 온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비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좀처럼 비가 올 징조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계속 뜨거운 태양볕에 풀과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연못의 물도 거의 말라, 만일 이 상태로 며칠만 더 계속된다면 모든 곡식은 다 말라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모두 힘을 모아 기우제를 올렸으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는 동안에 온님의 아내의 걱정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너무 초조해하고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그처럼 심한 걱정을 하는 것이오? 온님은 한 번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말했지요. 이것은 당신 혼자만에게 닥친 재앙이 아니오. 그렇게 걱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모든 것이 그저 하늘의 뜻대로 되는 것이오. 제발 너무 상심하지 말아주오. 우린 어떻게든 먹고 살아갈 수 있소. 이런 격려의 말을 하고 그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잠을 깨어보니 늘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아내가 어디에라도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잠시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 사방으로 그녀를 찾아보았으나 아무 데에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앉아서 이마를 손바닥으로 받치고 그녀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구석에 있는 접힌 종이 한 장이 그의 눈에 띄었지요. 그는 그 종이를 집어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당신을 떠나고 있어요. 한때 저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였으나 당신의 아름다운 피리 연주에 매혹되어 감히 제 자신을 인간으로 변신했고 또 감히 당신과 결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이날까지 계속되어 모든 식물과 제 생명마저도 시들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연못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밝은 달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면 바위 위에 앉아서 저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피리를 불어주세요.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엔 연못의 물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게 하소서. 사랑하는 당신이여, 저는 이제 다시는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 테지만 당신의 달콤한 피리 연주와 물에 비춰진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은 제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남긴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 울다가 그는 밖에서 사람들이 흥분하여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는 머리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분명히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온 땅을 뒤덮더니 그리고 나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내리기 시작했지요. 산기슭의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온님의 가슴은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온님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연못 주위를 맴돌았지요. 밤이면 바위 위에 앉아서 피리를 연주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곡조는 전에 없이 훨씬 더 슬프고 연민스러웠지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연못가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사무치고 또 사무쳐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감미롭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구천을 감동시키고 산천 초목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감동시키는 듯 했지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물밑으로부터 들려왔지요. 그는 옆에 피리를 내던져 버리고 물가 가장자리로 달려가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피리 명수의 아름다운 곡조는 연못가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그의 오두막집에도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나무꾼이 그 바위 옆에 그의 피리와 연못가의 집신 한 켤레를 발견했을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운님이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그의 시신을 찾고 또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그의 이름을 따서 온님지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물밑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긴 가뭄이 들 때면 농부들은 연못가에서 기우제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결코 실패함 없이 응답을 받았지요.
연못 안에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피리 명수의 전설에 의해 어떤 재앙이라도 닥칠 것이 두려워 아무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주 벽도산 동쪽 기슭에 있는 율동은 신라시대에 율리라 불리던 마을이지요. 신라 26대 진평왕 때 율리 마을에 설신 내외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것이야 노력하여 일하며 검소하게 살면 견딜 수 있겠지만 설신 내외가 가장 바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뒤를 이을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이었어요. 두 내외는 날마다 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설씨 부인은 늙음하게야 아기를 배웠는데 달이 차서 낳으니 딸이었지요. 딸이라도 자식을 기다리던 늙은 부부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복이란 한정된 것인지 설씨 부인은 산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자가 혼자서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설로이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딸아이는 곱게 커갔지요. 사람에 따라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행실이 단정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누구나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처녀의 나이 18세에 이르니 얼굴이며 몸매가 선녀처럼 고왔어요. 비록 가난하여 좋은 옷과 고운 폐물을 지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총초하고 맑은 맵시와 슬기로운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였지요. 마을의 여러 청년들은 설처녀가 마음에 들건만 설처녀의 깔끔한 마음씨를 아는 까다에게 잘못 청혼하였다가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 감히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늙은 아버지는 몸이 쇠약하여 자리에 누워있는 날이 더욱 많았으나 효성스러운 딸에게 의지하여 위로를 받으며 그날을 살아갔지요. 딸 또한 꽃같이 예쁜 나이에 시집갈 생각도 않고 오직 늙으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웃음으로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나 서희처녀의 집에는 큰 걱정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것은 처녀의 아버지가 국경을 지키는 당번이 되어 3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설처녀는 늙은 아버지를 멀리 보내야 되는데 여자의 몸으로 함께 모시고 가서 시중을 둘 수도 없어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였어요. 이때 조금 떨어진 마을에 사는 청년 가시리가 찾아왔지요. 가시리도 집은 가난하였으나 정직하고 의리 있는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젊고 씩씩한 가시 청년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국경 경비에 어려운 임무를 맡겠다는 말에 서희 처녀는 감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해준다면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방으로 달려가 걱정에 쌓인 아버지께 그 사연을 이야기한 후 가시를 아버지의 방으로 안내하였지요. 설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가시를 맞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들으니 국경으로 가서 복무하겠다 하니 그 고마움을 이루다 말할 수 없구려.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잊게 되었소. 만약에 낭이 승낙만 한다면 나의 딸을 낭에게 맡기고 싶은데
아내로 맞아줄 수 있겠소? 가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바라고 바라던 이야기였지요.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여 일어서서 절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생각은 간절하였사오나 감히 두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입니다. 귀대계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저에게는 다시 없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가실은 서울 노인 앞을 물러나와 서희 처녀에게 아버지의 승낙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빨리 혼인해 줄 것을 청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희 처녀는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혼인이란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온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낭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결심하였으니 군대의 복무를 다 마치고 돌아오셔서 서서히 좋은 날을 받아 모든 절차를 갖추어 식을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이 약속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가실도 서희 처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몇 년이라도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어요. 이때 서희 처녀는 가슴에 지니고 있던 거울을 꺼내 두 쪽으로 쪼개었지요. 그리고 그 한쪽을 가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표로 드리는 것이오니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이 두 조각의 거울이 하나로 합칠 날을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실은 감격하여 거울 조각을 받아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며칠 후 가실은 국경으로 떠나는 길에 살찐 말 한 피를 끌고 설처녀에게 들렀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순하고 힘센 좋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떠난 다음에는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낭자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러고는 말고삐를 설처녀의 손에 넘겨주었지요. 설처녀는 낭이 아끼던 좋은 말을 정성껏 돌보겠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말고삐를 받았습니다. 가실은 설노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설처녀와도 애끓는 이별을 한 다음 길을 떠나 국경 경비대에 들어갔지요. 가실은 부임한 첫날부터 설처녀와 약속한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는 어려운 국경 경비의 일을 충실히 해가는 동안 세월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제대 날이 가까웠지요. 국경 경비의 임무를 마칠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가실은 서희 처녀와 만나고 싶은 생각에 하루가 몇 년이나 되는 듯 조급하게 기다려졌지요. 그러는 동안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라에서는 가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 교대할 사람들이 모두 일선으로 출정하고 없었던 모양이었지요. 가실은 할 수 없이 계속 근무하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제대 명령이 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고 또 3년이란 세월이 흘러 가실이가 고향을 떠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고향 사량부 윤리에서 90에 가까운 서울 노인은 딸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가실이가 떠날 때 3년을 계약하고 갔는데 그 고비 되는 6년이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더 기다려 무얼 하겠느냐.
약속한 기한보다 3년 동안이나 더 기다렸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사람을 골라서 시집을 가도록 하여라. 이러한 아버지의 권유에 서희처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는 처음 저와 가신랑이 약혼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승낙하셨습니까? 아버님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고마움과 믿어움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신랑은 저하고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며 국경에서 무기를 놓을 사이도 없이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때 아버님께서 국경으로 떠나시어 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돌아오시지 아니한다면 그 걱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신랑은 아버님을 대신하여 위태로운 일선에서 구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직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혼인날만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고 있을 터여온데 그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간다 하면 그것을 어찌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신랑과의 약속은 저버릴 수 없사오니 그러한 말씀은 2번 다시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설노인은 이미 나이 90이 되었으므로 몇 년 전 가실이 고맙던 생각은 흐려지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나이가 너무 많아져 시집을 못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딸도 모르게 마을 청년과 새로 약혼을 해놓고 잔칫날까지 정해버렸어요. 정해놓은 잔칫날이 다가오자 신랑과 신부 집에서는 옷과 음식을 장만하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서희처녀는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가실이 있는 국경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친척들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서희처녀에게는 잔칫날이 오는 것이 마치 죽는 날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날은 빨리 가는 듯 정해놓은 잔칫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처녀는 기가 막혔지요. 시집을 가자니 고마운 인연으로 약혼한 가신랑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시집을 가지 않자니 늙으신 아버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서희처녀는 고민을 이기지 못하여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외양간에는 가실이가 두고 간 말이 있었지요. 6년 전 가신랑이 따뜻한 손으로 넘겨주던 그 말고삐를 붙잡고 탄식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실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신의를 지키려니 불효가 되어야 하겠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면 의리를 저버려야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시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한 청년이 외양간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낭자, 내가 왔소. 내가 왔소이다. 그는 흥분을 참지 못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위어 눈은 깊이 패어 보였고 볼은 온폭 들어갔으며 옷은 남루하여 험상궂게 보였지요. 그는 울고 서 있는 서희처녀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낭자와 약혼한 가실입니다. 3년을 계약하고 떠났으나 나라에서 교대하여 주지 않아 지금까지 국경 경비를 하다가 며칠 전에야 풀려 지금에야 왔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낭자를 그리워하고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참고 견디었는지 모릅니다. 마을 근처에 다다라 낭자가 오늘 다른 사람과 결혼하신다는 말을 듣고 줄곧 뛰어서 지금 막 도착하였습니다. 가실은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설처녀가 놀라 그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무척 초췌하였으나 그는 분명 꿈에도 잊지 못하던 가실이었어요. 설처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였지요. 이 일이 집안에 알려지자 집안 사람들과 설로인은 당황하여 달려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마르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가실을 보고 말했지요. 가실은 젊고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너와 같이 말라빠진 사나이가 아니었어. 만일 네가 정말 6년 전 서리와 약속한 가실이라면 그 증거를 내놓아라 하며 눈을 부릅뜨고 위협하였지요. 그러자 가실은 주머니에서 깨어진 거울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설처녀가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거울의 반 조각을 꺼내어 맞추어 보니 두 조각이 꼭 맞아 한 개의 동그란 거울이 되었지요. 두 사람이 감격하여 두 손을 맞잡고 소리내어오니 보는 사람들도 모두 옷고름을 올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처녀와 결혼을 하기로 정해졌던 청년도 옛 약혼자가 왔으니 저는 물러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조용히 되돌아갔지요. 가실과 설처녀는 날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율리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새 가정을 축복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성산문은 나이 어린 임금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끝내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죽음을 당한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어머니가 성산문을 낳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기를 잘 낳았느냐, 아기를 잘 낳았느냐, 아기를 잘 낳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성산문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3번 물었다는 뜻인 산문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성산문은 세종대왕 시절 감히 뒤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글재주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글씨를 잘 써 그 이름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땅에까지 날렸지요. 성산문은 뒷날 문종 임금 때에 동궁을 비롯하여 많은 왕족의 스승이 되는 한편 명나라에 자주 왕래하여 그 나라 대신들과 가깝게 지냈지요. 그 중에서도 명나라의 이름난 정승인 주세훈과는 벅 가까웠어요. 그래서 성산문은 명나라에 갈 때면 꼭 주세흥의 집을 찾아갔고 때로는 그곳에서 며칠씩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주세훈과 성산문은 가까이 지냈어요. 어느 해 성산문이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도 주세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세흥은 집에 없고 아들 주번이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성도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 사약 마시고 들어오시어 편히 쉬십시오. 그토록 먼 곳에 가시다니. 그래,
무슨 중요한 볼일이라도 있으시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들 주번이 그 까닭을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주세웅은 훌륭한 병풍 한 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림을 그려 자기 갑오로 삼을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몇 해를 두고 찾아봐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명나라에서 으뜸 가는 화가가 성도성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를 부르러 갔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천하에 이름난 화가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정승께서 몸소 먼 곳까지 가시다니 알 수 없는 노릇이군. 성산문은 주세웅의 일이야 어찌되었든 친구를 당장 못 만나게 되자 무척 서운했지요. 가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으니 아마 내일 모레까지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시중을 들어드릴 테니 마음 놓고 며칠 묵도록 하십시오. 주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산문이 부탁을 했지요. 여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병풍이기에 그러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 주번은 성산문의 말을 듣고 난처했으나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버님께서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하오나 다른 분이 아니시기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번은 성산문을 안채 서재로 안내했지요. 서재에 소중하게 간직된 병풍을 펴보고 성산문은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과연 최고로구나. 8폭짜리 병풍인데 장마다 뛰어난 솜씨로 많은 공을 들여 만든 것이었지요. 그림을 그리지 않은 백지 병풍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하니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2번 다시 볼 수 없는 매우 훌륭한 병풍이 될 것이었어요. 이만하면 중부장께서 수천리 길을 멀다 않고 좋은 그림 그리는 일을 데리러 간 것을 이해할 만하네. 참으로 훌륭한 병풍이군. 훌륭한 병풍이야. 성산문은 줄곧 감탄하며 병풍을 보고 또 보았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니 저도 기분이 벅 좋습니다. 이왕 들어오신 김에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차를 다려오겠습니다. 주번이 서재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산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책상에 놓인 벼루에다 물을 듬뿍 붓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붓을 한 자루 골라 잡고 먹을 흠뻑 찍었지요. 그런 뒤 병풍에다가 먹물을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주세웅이 그토록 아끼는 8폭짜리 병풍에다 성산문은 미친 듯이 먹물을 뿌렸지요. 그러고 나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 뒤 과일과 차를 가지고 온 주번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주번은 얼굴이 하얗게 빛이 변하더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한참 있은 뒤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성산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산문은 주번을 자리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너무 걱정 말게나. 내게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니.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시기에 아버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쳐 놓으시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큰일입니다. 아이고, 글쎄,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한 일은 내가 수습할 테니. 마침 그때 주세웅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천리 길을 마다않고 성도까지 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광경을 본 주세웅은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지요. 주세웅은 자리에 힘없이 벌썩 주저앉더니 자기의 눈을 의심하는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주세웅은 아들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주번은 대답도 못하고 방구석에 서서 오돌오돌 떨었지요. 잠자코 있던 성산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 병풍을 버려놓았습니다. 주세웅은 뜻밖의 말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지요. 뭐라고? 당신이 한 짓이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러면 이 병풍이 어떤 병풍인 줄 알고서도 저렇게 했단 말이요? 주세웅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아무리 가족과 같이 친한 벗이라 해도 또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 해도 화가 치미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성산문은 남의 속도 모르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나라고 이렇게 훌륭한 병풍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자니 여기다가 글씨를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 하기에 나도 모르게 좀 역정이 나서 그만. 뻔뻔한 성산문의 말에 주세웅은 벌쩍 뛰었어요. 아니, 내가 이 병풍에 그림을 받든 글씨를 받든 무슨 상관이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렇게 온통 먹물을 끼얹어 놓았으니 글씨를 쓴다고 해도 어디다 쓰겠소? 그 소리를 듣고 성산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자, 이젠 그만 진정하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글씨라도 누구한테 써달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은 그만두시오. 온통 먹물투성인데 글씨를 어떻게 쓴단 말이오? 성산문은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말했지요.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소? 이렇게 함부로 먹물을 뿌려 놓았지만 그래도 먹물 자국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소? 물론 그림도 훌륭해야 되지만 먹물 자국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말이오. 이 말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를 벌컥 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먼 길을 왔는데 그림 그릴 병풍이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성산문이 이기죽거렸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별 해괴한 말을 다 듣겠소.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성산문은 주세웅에게 또 장난기 섞인 말을 했지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성도에서 온 그림을 잘 그린다는 사람은 공연한 헛소문만 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화가라면 이까진 먹물 자국쯤은 감쪽같이 가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이라면 저런 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오? 호호, 나야 어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글씨라면 쓸 수 있지요. 아니,
정말로 먹물 자국 하나 보이지 않게 쓸 수 있단 말이오. 주세흥은 이왕 버린 물건이니 한번 쓰게나 해보자고 마음먹었지요. 성산문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럼 서투른 솜씨지만 시험 삼아 써보겠습니다. 성산문은 붓을 들고 병풍 앞에 우뚝 섰습니다. 성산문은 병풍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은 뒤 붓을 병풍에 대었지요. 아니, 대었다기보다는 병풍 위에서 붓이 굴렀습니다. 붓끝이 번개처럼 내달릴 때마다 지저분하게 흩어졌던 먹물 자국이 씻긴 듯이 사라졌지요. 곧 먹물 자국 위에 힘차고 아름다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귀신도 놀랄 마술이었지요. 아니, 먹물 자국이 훌륭한 글씨로 변하다니. 8폭짜리 병풍을 차례로 써 나가다가 성산문은 맨 끝에 와서 붓을 멈춘 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맨 끝에 사람 인자를 쓰려다 보니 오른쪽 파인 밖으로 깨알 만한 먹점이 드러나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산문은 사람 인자의 오른쪽 파임을 먼저 써 바깥에 삐져나온 먹점을 간단히 지워버렸어요. 붓을 놓은 성산문은 주세웅을 보며 말했지요. 이런 인자는 처음 보시겠지만 실은 제가 만든 성산문 문체입니다. 이젠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서툴러서 좀 부끄럽습니다. 주세웅은 글씨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먹점 하나 남기지 않고 글씨로 지워버린 솜씨도 솜씨지만 글씨체가 어느 대가의 솜씨 못지않게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주세웅은 성산문의 문장과 글씨에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했지요. 이 일이 중국 땅에 퍼져 성산문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성산문이 쓴 글씨의 조화인지 혹은 원래 병풍 자체가 훌륭해서인지 그 병풍은 밤에 불이 없어도 글씨가 보일 만큼 환한 빛을 냈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 노나라 국경 지방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비록 조그만 마을이었지만 평화스럽고 인심이 좋은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예의를 아는 사람들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이웃나라인 제나라에서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로 쳐들어왔지요.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은 삽시간에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피난을 가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제나라 군사가 물밀듯한 기세로 성 밖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여러 피난민들 틈 사이로 어떤 여인이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손을 잡은 채 바삐 걸어가고 있었지요. 여인은 손을 잡은 아이 때문에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여인은 피난민들 틈에서 멀리 뒤처지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마구 뛰어달리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지요. 여인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침내 제나라 군사들이 바싹 뒤쫓아왔어요. 여인의 가슴은 마구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안았던 아이를 내려놓고는 손을 잡고 가던 아이만 안고 서쪽 산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죠.
땅에 버려진 아이는 엄마 같이 가, 엄마 같이 가 하고 울면서 안간 힘을 다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모지에게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이 광경을 바라본 제나라 장수가 급히 말을 달려 뒤쫓아왔어요. 그러고는 여인을 붙잡아 물었지요. 무릇 어린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어미의 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어린 것을 버리고 큰아들만 데리고 달아나는가?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 아이는 오라버니의 자식이고 버린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제 힘으로는 두 아이를 모두 데려갈 수가 없기에 할 수 없이 두 아이 중 제 자식을 버린 것입니다. 제나라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느냐? 어미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것이거늘 자기 자식을 버리고 오라버니의 자식을 구하려 하다니.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거두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제 자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라버니의 자식도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오라버니의 자식을 죽게 하고 제 자식만 살려 행복을 얻는다면 참다운 예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제 자식을 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예를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은 제나라 장수는 곧 부하 군조를 불렀지요. 더 이상의 징격을 중지하라. 그리고 저 여인과 두 아이를 잘 보호해 주도록 하라. 제나라 장수는 곧 이 여인의 일을 글로 자세히 적어 자기 나라 임금님께 올렸지요. 그러고는 부하를 보내 의롭지 못한 전쟁을 곧 중지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청했지요. 이 글과 청을 받은 제나라 임금도 과연 형제의 도를 아는 의로운 여인이로다 하며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했지요. 노나라에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인즉 내가 어찌 그런 나라를 침공하여 능히 이길 수 있겠는가? 제나라 임금은 곧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노나라 공격을 중지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도록 하라. 제나라 장수는 곧 여인과 두 아이를 풀어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노나라의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그 행동에 탐복했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비단 100필과 많은 상금을 내리고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제나라와 노나라는 서로 전쟁을 삼가하고 예와 의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방에는 연하문명의 아이들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두들 장난꾸러기였어요. 글방에는 훈장님이 있었지요. 이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심심하면 벽장에서 무언가 꺼내가지고 냠냠 맛있게 먹는단 말이지요. 그게 무언고 하니 바로 곶감이었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아이가 훈장님, 잡수시는 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훈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걸 곶감이라고 했다가는 이 장난꾸러기들이 자기 없을 때 다 꺼내 먹어버릴 것 같았단 말이지요.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다. 목걸땡이라는 건데, 어른이 먹으면 힘이 나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당장 목에 걸려 죽어버린단다. 목걸땡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 일부러 정색을 하지만 이 장난꾸러기들이 어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피, 우리 훈장님이 거짓말 하시는군. 그게 곶감이라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훈장님이 볼 일로 건넌마을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남겨두고 글방을 나서는데 아무래도 못 믿어온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지요. 얘들아, 내가 다녀올 동안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하게 글 공부 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벽장 안에 있는 목걸땡이는 먹으면 죽는 물건이니 아예 손댈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네, 훈장님. 염려 말고 다녀오십시오.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원체 장난꾸러기들이라 얌전하게 기다릴 수 없겠지요. 훈장님이 나가자마자 한 아이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동무 한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는 등 위에 올라타고 발돋움을 해서 벽장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는 곶감을 꺼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정말 먹어도 되는 거냐고 걱정들을 하지만 곶감을 꺼낸 아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아주 태연하거든요.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먹기나 해. 먹음직스러운 곶감을 보니 군침이 돌아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 모두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달려들어 냠냠 먹어버렸어요. 훈장님이 두고두고 먹으려고 아껴서 남겨둔 곶감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뒷일이 걱정되었지요. 오,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한담? 모두들 걱정하고 있을 때 아까 곶감을 꺼낸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다짜고짜 훈장님 벼루를 번쩍 집어들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금세 벼루가 산산조각이 났지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눈이 동그래지고 벌어진 입을 다무지 못했지요. 곶감을 훔쳐먹은 것만 해도 큰 죄인데 이제 훈장님이 아끼고 아끼는 벼루마저 깨뜨려 놓았으니 아이고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이야, 너 어쩌자고 벼루까지 깨뜨렸니? 훈장님이 오시면 어떡할 테야? 다른 아이들이 새파랗게 질리는데도 이놈은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합니다. 글쎄, 내게 다 생각이 있다니까. 너희들은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따가 훈장님 오실 시간이 되면 모두들 방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거야.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고. 아이고, 생각이 있다니까. 믿어봐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실컷 놀다가 저녁 무렵이 되자 모두들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드디어 훈장님이 돌아왔습니다. 턱 들어와선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꼴을 보니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먹지 말라는 곶감은 다 꺼내 먹고 게다가
아끼고 아끼는 벼루마저 깨뜨려 놓았으니 훈장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라 푸르라 난리가 났지요. 놈들 이게 못하는 짓들이냐? 훈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니 곶감 꺼낸 놈이 어기적 일어나서는 억지 울음을 내놓으며 한다는 말이 훈장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훈장님이 나가신 뒤에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그만 저 벼르르 깨뜨려 버렸습니다요.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목걸땡이를 꺼내 먹고 모두들 죽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훈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영락없이 아이들 꾀에 넘어간 꼴이 되었지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려고 목걸땡이를 먹었다는데. 아이고, 그래. 모두들 일어나거라. 그건 목걸땡이가 아니고 곶감이다. 에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내가 잘못이지. 그래서 일이 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옛날 이야기를 각색하고 낭독하다 보면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지요. 이야기라는 것은 글보다 먼저 태어나 사람의 입을 빌려 살아왔고 사람이 사라져도 또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시 숨을 쉬어왔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는 운림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꾸며본 이야기였습니다. 용녀는 우리 민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존재라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연못을 배경으로 한 전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세월을 만나 하나의 전설이 되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전설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기 위해 태어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욕심은 변하지 않았고 옛 이야기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옛 이야기는 꼭 교훈을 얻기 위해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잠시 현실을 내려놓고 옛 사람들의 상상 속을 함께 걸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오래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온님못에 깃든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